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나아가 진실에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는 김로벨 TV입니다. 연말 연시 그리고 또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지난 주말에 그런 문자를 많이 받았는데 뭐 그렇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행복하지가 않네요. 더군다나 강추위가 갑자기 몰려와 가지고 더욱 우리 분위기를 움츠러들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며칠 전에 이제 보도가 된 건데 두 가지 건, 하나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기로 했고, 조희연 현 서울시 교육감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 어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사건에 더 그 범죄성이 더 강하냐, 그래서 기소를 했는지, 그건 뭐 법리적인 판단을 저희가 하기는 힘들고, 저는 그 이 두 사건의 차이가, 하나는 불기소되고 하나는 기소된 두 사건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은 현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권 집권 세력 안에서도 코아 그룹에 속하는 거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코아는 아니고 세마이 코아에 속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두 케이스를 말하면서 이재명 미스터리는 뭐냐,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요 두 사건에 처리하는 거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의겸 전 대변인은 196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586 세대죠.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그 더불어민주당의 뭐 이중대라고 할 수는 있는 열린우리당 그 비대 대표 의원직을 승계해서 지금 현 국회의원입니다. 언론인이죠, 언론인. 그러니까 1988년도에 한겨레 신문이 창립이 될 때 뭐 창립 멤버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서부터 30년 가까이 한겨레 신문에만 있었고, 이 김의겸 전 대변인은 그 한겨레 신문에서 이제 고참이 돼서도 어떤 관리직이나 행정직을 안 맡았습니다. 기자, 현장 기자로만.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언론계에서도 뭐 유명하지만 이름이 아주 크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1916년 9월에 국내 언론 최초로 최순실 게이트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냐? 그 전까지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걸 공개적으로 최순실 게이트라는 걸 보도를 하면서 결국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죠. 어떻게 보면은 지난 정권을 붕괴시키고 현 정권이 출범하는데 아주 대단한 공을 세운 사람이죠. 사실 이 보도도, 최순실 게이트 보도도 본인이 어떤 이 취재를 한 건 아니고 TV조선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TV조선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걸 폭로를 했죠. 뭐 TV조선이 이걸 폭로라 그럴까, 보도하는데 부담을 느꼈는지 모르지만 이제 흔히 말하는 토스를 시켜준 겁니다. 경북 칠곡생이고 전북 군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이게 뭐 고향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 김의겸 대변인이 기자 시절에 어떤 기사를 쓸 때 보면은 이제 경북 출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죠. 이 세력을 공격할 적엔 뭐라 그러냐면, 나도 경북에서 태어났지만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고, 또 호남 출신 중에서 자기가 공격할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군산에서 자랐지만, 호남에서 자랐지만 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참 재밌죠. 대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을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결국은 청와대 대변인을 할 적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뭔가 하면 여러분 아직도 기억하고 나시겠지만 재개발 지역인지 뭐 재건축 지역인지 거기 이제 흑석동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상가가 있는 그 건물이었는데 25억 7천만 원에 매입을 하고 16억 원을 대출받았다.
해서 뭐 그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구설수에 오른 게 이거는 매입해서 조금 있다가 팔면 당장 2배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게 큰 특혜다. 라고 구설수에 오르니까 본인이 2019년 3월 29일 날 청와대 대변인직도 사임하고 그때 자기가 군산의 국회의원 그 다음에 있는 총선에 출마하려고 그러는데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 건데 어떤 시민단체가 이 건은 김의겸 대변인이 현직에 있으면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매입한 거다 라고 해서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걸 계속 조사를 하다가 1년 반도 더 지나가지고 결국은 불기소 처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범죄 구성이 안 된다. 그런 뜻이겠죠. 조희연 교육감은 1956년생입니다. 그래서 586 세대가 아닙니다. 2014년에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이 돼서 지금 2번째 직을 수행하고 있고 본인 말로는 지금 기소가 됐지만은 내년에 있을 이 교육감 선거 3선에 도전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학자입니다. 학자.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연세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를 받고 그 후에 성공회대 교수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학위를 받기 전서부터 굉장히 많은 그 이론적인 그 주장을 해왔죠. 그러면서 또 참여연대 일원으로 시민운동도 많이 했고 대학교 다닐 적에는 박정희 대통령 때죠. 유신 때죠. 이제 학생운동을 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후에 무슨 재심 청구를 했나 해서 또 무죄 판결을 받고 아무튼 학생운동을 했습니다. 그 사건은 뭔가 하면 2018년에 그 교육청 직원을 그 채용을 하는데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을 했습니다. 근데 미리 5명을 내정해 놓고 어떤 충원 조건을 거기에 맞춰서 고쳤다 라고 해서 이게 고발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수처 1호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법리적으로 따져보니까 뭐 관할이 뭐 틀린지 공수처에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기록을 검찰에 넘기면서 이건 기소를 해라 해서 결국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기소를 해버린 겁니다. 어느 건이 더 중요하고 그 죄질이 나쁜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김의겸 대변인의 흑석동 건물 매입 사건이 일어났을 적에 굉장히 분개를 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다시 팔았다고 그러거든요. 팔았는데 김의겸 대변인이 팔길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최근에 부동산 버블이 붕괴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금리도 막 오르지 않아요. 얼추 계산해봐도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한 달에 한 400만 원 내지 500만 원 금리를 그러니까 이자를 냈어야 되는데 그거 굉장히 힘들죠. 참 오히려 나는 그런 면에서는 잘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인생사 참 새옹지마다 그런 생각도 같이 듭니다. 그러면 김의겸 대변인은 그 불기소 처분을 받고 조희연 교육감은 기소 처분 받은 거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건 굉장히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12월 6일 날 올렸던 한국의 지배구조 또는 계급구조 거기서 언급한 거를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완전히 고착되진 않았지만은 완전히 점점 고착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계급구조는 최상위에 특권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테크노크라트,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지배 엘리트죠. 엘리트인데 특권층은 슈퍼 엘리트입니다. 슈퍼 엘리트. 이건 언터처블, 건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법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권층. 그 밑에 이제 테크노크라트, 뭐 중간 간부 이상의 공무원들, 무슨 뭐 전문직 종사자들, 법조인, 변호사, 법조인, 뭐 교수, 의사, 뭐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걸 다 합쳐야 한 5% 정도 되는 거죠. 그 밑에 인사이더들, 이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사람들, 뒷받침해 주는 서포터들이죠. 이게 한 15%. 그래서 결국은 이 20%가 한국의 기득권층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이 인사이더들은 고소득을 보장받고 또 뭡니까? 고용 안정을 보장받는 거죠. 그 밑에 아웃사이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60% 정도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비정규직 또는 자영업자들, 이것만 해도 1,000만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득은 생기지만은 고용 안정도 없고 소득 수준도 뭐 미미하죠. 이 아웃사이더고, 그 밑에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무인, 20% 주로 노인층이죠. 노인층들. 이 무인이란 용어, 영어로는 이제 unperson인데, 이거는 1984를 쓴 조지 오웰이 만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회적 존재감이 없는 거죠. 어떤 정부 보조 받고 살고,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해주기를 항상 기다리고, 사회적 존재감이 없는 사람은 이 무인인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특권층이죠. 특권층 안에도 굉장히 극소수인데 코어가 있고 세미 코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어는 무소불위, 정말 언터처블인 거죠. 김의겸 대변인이 그 부동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만두고 불출마 선언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회의원입니다. 참 이상하죠. 불과 2년 조금 더 전 일인데 오히려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뭐 철저히 봐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세마이 코어인 조희연, 그 사람도 서울시 교육감이면 뭐 서울시장에 맞먹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이 어떻게 언터처플이 아니냐.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선택할 적에 그래도 교육 경력이 있고 자기네들하고 뜻이 맞는 사람을 찾아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뭐 정치인 아무나 내세울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수를 오랫동안 한 조희연 교수가 이제 발탁이 돼서 교육감이 된 거죠.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이 코어가 아니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사건 처리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사나 수사가 시작이 될 때는 수사기관이 인지 또는 고발 고소에 의해 가지고 조사를 시작하죠. 그래서 사안이 심각하다 그러면 이제 수사가 돼가지고 수사기관이 최종적으로 불기소를 하느냐, 이건 재판거리가 아니다, 또는 기소를 할 것이냐, 이 결정을 해야 되죠. 기소가 돼도 이제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불구속 기소를 하느냐, 구속 기소를 하느냐, 이게 큰 차이가 있죠. 구속 기소되면 어떡합니까? 구치소에 수감이 돼버리는 거죠. 불구속 기소하면 변호사 조력을 뭐 문자적으로 따지면 24시간 받으면서 자기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집에서 재판받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구속 기소냐 불구속 기소냐, 이 두 가지가 있고, 이제 재판으로 가서 재판은 그 결과가 유죄냐 무죄로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쭉 절차를 거치면서 결국은 제일 좋은 게 불기소죠. 불기소. 제일 나쁜 게 구속 기소돼 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는 거죠. 지금 조희연 교육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불구속이에요. 그래서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데 뭐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우리가 지금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사건 처리 절차를 보더라도 김의겸은 아예 불기소 처분이 된 거예요. 조희연 교육감은 기소가 돼서 지금 유죄냐 무죄냐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차이일까? 그건 결국은 이 차이입니다. 이 특권층 안에서도 슈퍼 엘리트 안에서도 코어가 있고 세마이 코어가 있는 있는데 거기에 우리 조희연 교육감은 세마이 코어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뭐 분석을 맞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좀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세마이 코어는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어떤 그 직책을 코어가 가서 전부 다 장악하기는 맞지가 않죠. 또는 장악했다가도 코어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쳐내야 되죠. 예를 들면 이제 북한에서는
김정은 정권 들어와가지고 화폐 개혁을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경제를 뭐 망가뜨리고 북한 주민들의 원성을 자자히 아주 굉장히 사니까 결국은 그때 재무 담당했던 박남기를 처형해버리죠. 박남기는 조선노동당에서도 핵심이었습니다. 핵심인. 그리고 또 이 식량난이 심화되니까 황민 농업상도 또 처형해버려요. 이런 식의 어떤 쳐내기를 해버린단 말이죠. 뭐 그런 사건은 북한에서 무지하게 많으니까 김정일 때도 그 고난의 행군이 계속되니까 농업정책을 네가 실패했다 해가지고 누굽니까? 서관희 그 노동당 농업담당 비서를 처형해버렸죠. 이런 식. 그러니까 이제 같은 특권층이라도요, 코어에 들어가느냐, 세마이 코어에 남아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어떤 그 사람의 직책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냥 쏜살같이 튀어나와가지고 쉴드 쳐주고 말도 안 되는 논리 가지고 변명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가 느끼는 겁니다. 내가 코어에서, 그러니까 특권층이지만 코어에서 그 언터처블은 아니로구나.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겠구나.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논리 같은 거로 그렇게 이제 옹호를 하고 변명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재명 미스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이재명 지사입니다. 지사. 경기지사가 선거 때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해가지고 기소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뭔가 하면 이제 후보 토론에 나와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건데, 그건 뭐 너무 명백해가지고 1심, 2심에서 전부 다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근데 이제 최종심, 대법원에서 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실 2심까지 유죄가 된 거를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또 그 일을 앞두고도 대법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게 전원 합의체에 배정을 됐어요. 단순한 선거법 위반을 그 대법원 판사 12명이 전부 모여서 이거를 어떤 심리를 한다. 그것도 이상한 거였어요. 근데 아무튼 2020년 7월에 전원 합의체 결과 12명 중에서 5명의 소수 의견, 즉 유죄라는 의견을 냈겠죠. 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무죄 판결을 내서 결국은 경기지사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고 최종적으로는 여당의 대권 후보까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제가 분류한 대로 어떤 그 특권층의 코어에 들어가느냐, 그런 느낌이 안 들죠. 왜냐하면은 이재명 지사는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계속 척을 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친문 세력이라 그러죠. 뭐 달빛 기사들이나 대깨문들이 엄청나게 이재명 지사를 무슨 해경궁 김신이 해가지고 공격을 했고, 지금도 일부 친문 세력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이게 이상한 거죠. 이거는 보이지 않는 손이나 또는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미스테리가 뭐냐? 그럼 그들이 누구냐? 그게 미스테리라는 거죠. 이게 저는 나중에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나 그런 세력들은 있죠.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한단 말이죠. 이 보이지 않는 손은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쓴 용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국부론에서 그 용어를 쓰면서 아담 스미스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되는데 그 손은 선의와 건전한 양심의 바탕을 둬야 된다. 그래야지 그게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과연 그런 선의와 어떤 건전한 양심의 바탕을 둬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미스테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의겸 대변인하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불기소와 기소의 차이는 바로 이거다. 코어냐, 특권층에 있어도 세마이 코어냐, 그거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코어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무죄 판결이 나왔느냐? 그게 미스터리다. 예,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